일본에서 대지진 징조가 임박한 가운데 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13일 후쿠시마 일대 7.3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자 재난 상황을 알리는 일본 공영방송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SNS상에 상황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지진에 대한 정보를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인니어, 태국어, 베트남어로는 알려주면서 한국어는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 중 한국인이 제일 많은데도 말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조차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급한 시기에 한국인들만 차별하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밤 SNS상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는 황당한 글이 등장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해 어수선한 긴장 상황 속에서 18분 뒤에 트위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아 조선인 수천 명이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트윗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아직도 쟤들은 우물물 마시냐? 100년 전 재행한 만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뭐잖아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각 있는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제일 한국인 분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간토 대지진을 떠올리게 하는 최악의 차별 선동이라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코로나의 만연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다며 그제 지진의 편승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식의 트윗을 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도 한 발 구개로 나가면 증오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퍼져 제일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준 바 있습니다. 반면 이를 놓고 단순한 장난이지 차별 선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이 농담이 악취미이고 재미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차별 선동이라는 식의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말 상황 파악 못하고 농담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혼내를 보여주듯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교도통신은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층의 의향을 살피는 정권 내에선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에 관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정의용 신임 외교장관과의 사이에는 춤레어 정도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선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한 삼원칙으로 가자라는 등의 한국 멸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도 들린다고 합니다. 누가 누굴 돕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지진 이후 15일 일본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모래사장에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폐사해 밀려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지진의 전조라 불리는 길이 4m의 대형 오징어가 일본에서 산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7.4 규모의 강진이 있은 지 이틀 후 9.0 규모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몰려왔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일본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제 지진이 발생해도 일본에 꿈쩍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본 지진 당시에 개인배인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520억 원가량을 모아 일본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후원금 중 49억 엔으로 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후원은 받고 한국을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그들이 벌여온 일련의 만행들을 기억하고 있기에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를 잊은 일본을 참교육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전쟁 범죄를 찬미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나치 전범을 단죄한 니른베르크 재판과 일제 전범을 단죄한 도쿄 재판의 결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심보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교육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이 격화됐을 당시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강공을 펼쳤습니다.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전략 폭격기 수호이 95를 의도적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일본에 러시아는 소름 돋는 발언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핵탄두를 실어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은 당시 국가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후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과 도발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영토 도발에 쐐기를 박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자 일본 언론은 남쿠릴 열도 4개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15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러시아 기본법에 모순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4일 러시아 국영TV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NHK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따라 북방 영토 인도를 둘러싼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작년 7월에 발효된 개정 헌법에 포함된 영토 할양 금지 조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경 재획정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과의 남쿠릴 열도 관련 협상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일 회견에서 국경 재획정 관련 질문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물어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계속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며 러시아와의 남쿠릴 열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다툼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 서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왜곡하지 않는 일본에 러시아도 쐐기를 박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역사 문제를 반복하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했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쟁 범죄를 찬미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후식과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아이러니하게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천억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의 자회사 PTI-ID입니다.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 2.3의 2단계 EPC 설계 조달 공사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은 하루에 3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디젤 탈황 설비 등의 4개 유닛 그리고 중진류 촉매 분해 공정 설비 EPC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며 작년부터 진행했던 초기 업무 관련 액수까지 합치면 총 수주 액수는 4조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는 대략 1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는 작년 총 매출 6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하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수주 성공에는 두 회사 간의 끈끈한 인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2000년 처음 수주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완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한 통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격과 공기에 대해 검증하고 이 발주하는 회사와의 합의를 만드는 방식인 공동 견적 산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주회사인 페맥스와의 신뢰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본 설계와 EPC를 연계하는 전략이 잘 먹혔는데요. 그동안 설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기본 설계 분야를 꾸준히 공략해 왔었고, 이는 플랜트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기본 설계를 수주받고 수행한 바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페맥스가 꽤나 높은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에 연계해서 2단계 수주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틀 전인 29일 공시 자료를 통해 3분기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0.3%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 2,70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영업이익 3,400억 원의 80% 수준을 달성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역시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이전 실적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2조 원을 넘겼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와 4분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당시 시점 이후로 7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이 IM 사업부에서 4조 4천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냈고, TV, 가전에서도 1조 5천억 원,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5조 5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4,700억 등의 이 세트와 부품 모두에서 고른 실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위주가 아닌 특히 상반기에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가전 사업부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했고요. 특히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플립 2 등의 최신 스마트폰이 연달아 출시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밑받침이 되었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와 맞물려서 상반기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층이 폭발하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50%가량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았고, 이 화웨이를 제치면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서버용 디램의 가격이 3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었지만, 이 비대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PC, 게임 콘솔 등의 판매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그래픽, 디램 등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2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미국의 제재를 맞은 화웨이가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디램, 낸드 메모리를 삼성전자 측에 대거 선주문한 물량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애널리스트나 투자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7만원 이상으로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4거일 내일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56,000원대까지 떨어졌느냐? 다양한 요인들로 그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작고하면서 이 지분 상속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 삼성물산 2.8% 등이 상속 자산으로 남아있고 대략 18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액수예요. 국내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 50%에 추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가산되어서 총 60%가 되는데요. 대략 10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사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율 3%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략 3천억 원을 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해당 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4.18%의 지분이 전체 상속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10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후 2개월 주가의 평균값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2개월 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0원 내려갈 경우에 1,500억, 100원 내려갈 경우 15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코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보면 한 집단, 한 세력이 이러한 큰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증거로 통상 3분기 실적 발표 때 냈던 주주 환원 계획을 미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속세 이슈가 분명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4분기 들어서 디램의 가격이 예상보다 더 빠른 폭으로 떨어지는 것도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디램의 고정 가격은 2.85달러로 전달 대비 9%가량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뿐만 아니라 서버용 디램 역시 8.2%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4달 연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서 미리 선주문한 물량들이 소화가 되었고 이 데이터 기업들의 디램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에 디램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의 약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지만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간 공격적인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미 쪽에서 서버용 디램 주문을 올해 말쯤이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당장 연말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서버 증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스마트폰 펜트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디램의 수요 역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내년 상반기쯤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당장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약세는 지속